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대입 전형 주요 사항을 맡은 전국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문희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2024학년도 대입 전형의 주요 사항으로서 크게 보면은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전체적인 면에서 올해 24학년도 대입의 어떤 주요 지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각 대학별로 우리 리더교사 선생님들께서 꼭 아셔야 될 부분들, 변경사항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4학년도 대입 주요 사항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먼저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학령 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3 학생 수로 역대 최소 인원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학령 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물론 올해 고3의 인원이 역대 최소이고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고3에 비해서 다소 인원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올해 2024 대입의 특징,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년도의 대입 전형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크게 보면 전년도와 큰 틀에서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형에 있어서 약간 전형 구조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이 조금 올해 변동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일환으로 인해서 학생부 평가 항목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전년도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대입에 수상 경력이 반영이 되었지만 올해 고3부터는 수상 경력이 빠지는 등 이래서 학생부의 평가 항목이 축소가 되고 대학의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전년도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사회통합 모집 인원이 증가하였다. 아마 뭐 대부분의 우리 리더교사 선생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사회통합 전형이 올해 신설이 되었습니다. 뭐 갑자기 새로 생긴 전형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지역균형과 기회균형이 합쳐져서 사회통합 전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 인원이 증가되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 뭐 계속 언론에서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듯이 통합형 수능 체제의 영향력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올해도 물론 대입이라든가 정부 당국에서는 이러한 통합형 수능 체제의 좀 이과 쏠림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뒤에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좀 미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전히 통합형 수능 체제의 영향력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의 대입과 큰 틀에서 변화가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학령 인구 감소 현상,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3 학생 수가 역대 최저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실제 고교 알림이에 나와 있는 고3 학생 숫자를 살펴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만 명이 간신히 넘어가는 40만 391명입니다. 역대 최소의 인원이죠. 그에 비해서 대입의 정원은 전체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을 합치게 되면 51만 명가량이 됩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수치를 보게 되면 여전히 대입 정원이 고3 학생 숫자보다 많아 보이지만 실제 여기에 재수생이 포함된다면 실질 경쟁률은 거의 1대 0을 미달하는 형국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모집 정원은 전년 대비 16,351명이 감소하였고 고3 학생 수는 전년 대비 27,208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고3 학생 수의 감소폭이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비해서 좀 크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전년 대비 27,000명가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대학 가기가 쉬워졌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면에서는 쉬워 보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관심을 나타내는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경쟁이 심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서 2024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3학년도와 24학년도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시와 정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수시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1% 정도 증가하였고 반면에 정시는 1% 감소하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2023학년도의 대입 전형과 2024학년도의 대입 전형은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고요. 좀 간단하게 유형별로 모집을 살펴보게 되면 여전히 전국 단위 기준에서 살펴보게 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제일 많습니다. 44.8%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23%, 그리고 논술 3.3%,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전형이 19.3%입니다. 똑같이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비율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단위에서 살펴보았을 땐 이렇지만 실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볼 때에는 살짝 다른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정시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35.6%까지 정시의 비중이 올라가고 그에 비해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을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5,000명가량의 정시 모집 인원을 줄이면서 비수도권 대학의 정시 비중은 11.9%로 현저히 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권역별로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 비수도권 좀 다소 다른 전형 구조를 나타나게 되는데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서 가장 많은 모집 인원을 차지하는 전형은 정시 전형입니다. 37.8%. 특히 서울의 16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4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수능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이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시에서 학생들을 먼저 충원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비중이 높습니다. 61.3%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수도권에 있는 경우 수능, 종합, 교과, 실기, 논술 순으로 학생들의 모집 선발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교과, 종합, 수능, 실기, 논술 순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형 구조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였고요. 실제 이러한 비수도권과 서울의 어떠한 전형 구조의 차이는 전년도의 수시 지원 결과를 살펴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수시 지원 사례를 분석한 것을 한번 지금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즉 22학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0.5포인트가 상승하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22학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0.2%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듯이 지원 건수만 보더라도 수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만 건의 지원 건수가 증가하였고 그에 비해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3만 건가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지역별로 자세하게 수시 지원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은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 아마 이제 최상위권 대학을 거의 얘기하겠죠. 그리고 뭐 수도권의 중상위권, 그리고 수도권의 중하위권, 지역 거점 국립대학 이렇게 각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화면에 보시면은 이 지원 건수의 증감 부분에서 푸른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은 증인된 부분입니다. 즉 전년도에 비해서 지원 건수가 늘어난 부분이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지역 건수가 줄어든 부분입니다. 근데 극명하게 드러나죠. 지금 화면에서 나와 있듯이 서울과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원 건수가 증감이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 거점 국립대조차 마이너스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었을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완전히 전형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고 경쟁도 다르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고요. 특히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 리더교사 선생님들께서도 뭐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전년도의 수시 지원 사례를 보더라도 예외적으로 강원권 정도가 조금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전년도 22학년도 대비 23학년도의 수시 지원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학생들 모집에 최우선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수시 지원 사례 분석의 결과를 좀 살펴봤을 때 정리를 내리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7천 건이 증가하였다. 당연히 수시 지원 인원이 증가하였으니 2월 인원 감소하겠죠. 반면에 비수도권은 3만 건이 감소하는 반면에 그만큼 뽑지를 못했기 때문에 2월 인원이 증가하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험생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이것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024학년도의 큰 흐름 중에 하나도 여전히 전국 단위에서 봤을 때는 크게 고3 수험생의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쟁이 그렇게 심화되지 않을 것 같지만 수도권만큼은 예외이다. 그래서 수험생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반면에 비수도권에 있는 지역 소재들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선발하는 대학과 모집하는 대학으로 나뉘어지는 이 추세가 올해 2024학년도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장 올해 2024학년도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 요소 중인 학생부 평가 항목이 축소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학이 그동안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생의 특성을 파악했었는데 올해 2024학년도서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됩니다. 실제 이 학생부의 평가 항목이 축소가 되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을 강의하시는 선생님께서 보다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간략하게만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이 대폭 축소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동아리가 대입에 미반영이 되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대입에 미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수상경력과 독서활동이 대입에 미반영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어떤 개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항목이 축소되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됨에 따라서 대학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생각외로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뉘앙스를 현재 겨울방학의 여러 가지 대입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가 항목이 축소가 되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 상황 속에서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은 생활기록부의 교과세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도가 커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대학들은 이러한 어떠한 평가 항목 축소라든가 자기소개서 폐지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동적인 대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면접 비중이 올리는 대학들이 많습니다. 뒤에 좀 더 이 면접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25학년도에 적용됨에 따라서 이 학생들의 과목 선택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단위학교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평가 항목이 축소가 되고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 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역별 모집 인원을 잠깐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전년도보다는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653명이 증가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4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전체적인 모집 인원의 주요 특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평가 항목 축소라든가 자기소개서 폐지 말고 또한 큰 변화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또 뭐가 있느냐 5개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의 항목이 바뀌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기존의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 이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 5개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하였고 이 5개 대학은 올해 2024학년도서부터 이 세 가지의 평가 요소를 가지고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를 합니다. 이 부분도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을 다루시는 선생님께서 보다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리더교사 선생님들께서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 변화된 핵심 역량, 변화된 평가 요소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진로 역량이다. 특히 전공적 합성이라는 부분이 진로 역량으로 조금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학생들의 과목 선택 부분이 많은 대학들이 평가 요소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공론화시킨 대표적인 대학이 있죠. 예, 맞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대학교가 올해 2024학년도서부터는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이미 3년 전에 발표했고 올해 24학년도서부터는 이 부분을 종합전형에서 평가 요소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대 외에 아직 다른 대학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어떤 서울대의 2024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의 발표는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에서 큰 흐름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리더교사 선생님들께서도 충분히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제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이 되게 중요해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큰 변화는 사회통합전형, 즉 기회균형과 지역균형의 모집 인원이 증가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좀 다소 전형의 이름이 생소한데 사회통합전형은 공식적으로 지역균형과 기회균형을 합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 중에서 지역균형이야 늘 우리 리더교사 선생님들께서도 3년 전서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데 기회균형이라는 이름이 다소 낯설을 수 있을 텐데 이 기회균형은 23학년도까지는 고른기회 전형으로 선발되던 인원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올해 24학년도서부터는 이 고른기회 전형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기회균형 명칭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회균형은 모든 대학이 10% 이상 학생들을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회균형의 인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회균형의 지원 자격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농어촌 전형이 있고 저소득층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겠죠.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 이 위에도 기타 여러 가지의 지원 자격들이 있는데 최소한 리더교사 선생님들께서 단위학교로 컨설팅을 나가게 될 경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의 농어촌 학교가 있고 특성화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어촌 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로 컨설팅을 나가시게 될 경우에는 이 사회통합전형 중에서 기회균형에 대한 부분도 좀 공부를 해서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3만 명가량의 모집 인원에서 무려 6천 명가량의 모집 인원이 늘어난 36,43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회균형에서.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내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기회균형 같은 경우에 24학년도에 36,434명, 전년도보다 한 2,300명가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실시하는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도 약 3,000명가량이 늘어난 13,000명가량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통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기회균형에 대해서 길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기회균형 같은 경우에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경쟁률과 컷이 높습니다. 일반 전형에 비해서 보통 낮다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서울권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균형이 경쟁률,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까 경쟁률도 세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일반 전형보다 합격선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서 우리 단위학교 컨설팅 나가실 때 학생들과 상담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 아마 뒤에 이 부분도 논술 전형 따로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논술 전형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년도에 큰 폭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선발 인원은 소폭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체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밑에 나와 있듯이 동덕여대, 삼육대, 한신대, 서경대학교가 올해 논술 전형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면에서 논술 전형의 인원이 소폭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합수능의 영향력 올해도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아마 가장 우리 리더기사 선생님들께서도 특히 이제 고3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가장 관심을 많이 나타내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이제는 통합수능 3년 차에 들어서 이 통합수능의 영향력이라든가 뭐 문과 학생들이 불리하고 이과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이런 현상이 올해 24학년도에도 여전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실제 전년도에 통합수능에 한번 그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전년도에 유의미했던 변화는 졸업생의 비율이 처음으로 30%가 넘어갔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 숫자는 역대 최소이고 졸업생은 기존보다 조금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재학생들은 수능에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나타내는 과목 선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국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2학년도 같은 경우에 언어와 매체가 30%였지만 23학년도에는 한 35.1% 정도 선택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다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게 이제 수험생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수학도 마찬가지죠.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중에서 미적분의 선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작년도까지의 통합수능 체제에서 아무래도 이과가 좀 유리하다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과탐의 선택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무려 48.2%가 과탐 선택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이러한 수능 선택 과목의 흐름은 올해도 그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통합수능의 영향력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수능에서는 역시 자연계와 졸업생의 강세가 올해도 나타날 것 같고요. 인문계에 우리 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해지는 그런 모습이 올해도 여전히 나타날 것 같습니다. 물론 수능의 과목별 난이도가 조정되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실제 전년도에 국어와 수학 등급대별 선택 과목 비율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전히 1등급에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에 언어와 매체 1등급의 비율이 무려 85.6%입니다. 1등급 학생들 중에 85.6%가 언매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2등급으로 내려가더라도 언매의 선택 학생 수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수학은 더 당연하겠죠. 어떻게 보면 수학은 무려 1등급의 비중에 무려 미적분과 기하의 선택 비율이 93.5%입니다.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확률과 통계는 6.6% 정도에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통합형 수능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 과목에 따른 점수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학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흔히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학 능력 시험에 이 수학이 진짜 우리 매스, 수학을 얘기한다.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수학의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정시의 수학 점수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열 학과로 넘어오는 이런 모습들, 교차 지원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계열 구분의 벽이 낮아지고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자연계는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인문계는 더 좁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도에 수시 최초 합격자의 비율이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를 아예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로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의 기대감이 커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나타낼 수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인문계 학생들은 불리하고 자연계 학생들이 유리해지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대학에서도 고민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있는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좀 인문계와 자연계의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는 모습들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올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를 합니다. 즉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동안 일반적으로 인문계열이 자연계열에 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한 등급 정도 높았었는데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자연계열과 똑같이 맞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인문계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세계합 7로 한 등급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통합형 수능 이후에 많은 대학들이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특히 인문계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에 비해서 수능 최저가 없는 중하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느냐. 아예 수학에서 인문계와 자연계의 격차가 커진다라는 지점에 착안을 해서 즉 수학의 미반영이 가능한 조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모습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뭐 대진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중에서 제일 잘한 거 2개. 그래서 수학의 미반영이 가능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제 서울권, 중하위권 대학과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최근에 세 번째로서 좀 언론에 뜨겁게 이제 좀 이슈까지는 아니더라도 뉴스화되었던 사항이 뭐냐면은 이 부분이죠. 서강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가 이제 최근 1월 달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발표가 되었습니다.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동안 지원 모집단이 계열별 필수 응시 영역을 삭제하였다. 수학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수학에서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뭐 그동안 미적분과 기하가 필수였다라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확통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좀 바뀐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수학 확통자 의대 지원 가능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죠. 그리고 서강대는 탐구조차도 이제는 사회과학 모두 뭐 우리 보통 서울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에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과탐이 필수 응시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사회도 지원이 가능한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었고요. 성균관대도 똑같습니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도 국어, 수학, 특히 이 수학에서 확통, 미적, 기하를 풀어놓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서강대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 영역에선 그래도 최소 한 과목은 과탐을 응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뭐 언론에 나와 있듯이 이제 뭐 서강대, 성균관대, 성균관대 의대 같은 경우 확통의 선택자가 의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오지만 실질적 영향력은 되게 미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대학을 제외하고 현재 수학에서 자연계열의 미적분과 기하가 아닌 확통 영역을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대학은 외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여전히 수학의 진입장벽을 막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확통보다는 미적분과 기하의 표점이 높은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실제 확통에 지원 학생들 중에서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극소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향력은 미비하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 대학과 정부 당국에서도 이 통합형 수능의 어떤 부작용이겠죠.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가장 좋은 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런 거죠.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장벽을 설치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연계열 학생들이 넘어올 수 없는 장벽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합형 수능의 취지에 어긋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좀 변칙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통합형 수능체제의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격차를 완화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인 큰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영향력은 없을 걸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도 여전히 물론 수능의 난이도 조정이 있지만은 난이도 조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가정 하에서는 선택 과목별 난이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에서는 올해도 여전히 통합형 수능으로 인해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간의 격차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인문계열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의 우리 2024학년도 변화를 말씀드렸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23학년도 대비 24학년도에 어떠한 부분이 바뀌었는지 대학별로 좀 살펴보는 시간인데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은 살펴볼 수 없고 주로 저희 경기권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수도권 대학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형의 신설 및 분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고려대학교가 눈에 띄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시에 교과 우수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즉 정시의 내신을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서울대와 다르게 정성평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량평가로 반영된다는 부분이 서울대와 다른 지점입니다. 나머지 광운대라든가 삼육대, 서경대의 어떤 전형 신설된 모습들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전형의 신설은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도 제법 많습니다.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DKU 인재 전형이 DKU 인재 서류형과 미래형으로 나뉘어서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경기권에 있는 안양대, 한경대, 한국공학대, 한국항공대는 지역 균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신설된 대학이 있다라면 당연히 폐지된 전형도 있겠죠. 예, 폐지된 전형은 가장 대표적으로 서울교대 사양인재 추천 전형이 폐지가 되었고요.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 리더교사 선생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인교대의 학교장 추천 전형은 23학년도까지는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였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년도의 입결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 외에 인하대, 인하참인재 전형이 폐지가 되는 등 화면에 나와 있듯이 소소한 전형들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형의 큰 변화는 아니지만 전형의 이름이 바뀐 대학들이 제법 있습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일반 학업 우수형이 학업 우수형으로 일반 계열 적합형이 계열 적합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23학년도에 고교장 추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했다면 지역 균형으로 좀 더 전형의 취지에 조금 전형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좀 큰 틀에서의 전형 이름이 바뀐 대학은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 하면 우리 리더교사 선생님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다빈치형 인재 전형이 있었죠. 보통 이제 저희들은 다빈치형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제 이 다빈치형 전형이 CAU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좀 전형 이름의 큰 틀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탐구형 인재는 CAU 탐구형 인재에서 좀 큰 틀의 변화는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빈치형이 CAU 융합형으로 바뀌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도 지금 화면에 나와 있듯이 조금씩 이 전형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 이름의 변화도 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중요한 부분이겠죠. 전형 방법의 변화입니다. 주로 이제 대학별 고사 비율이겠죠. 지금 대학별 고사 비율이라고 얘기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면접이라든가 논술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70에 학생부 30이었는데 논술 100% 전형으로 바뀌었다. 이게 좀 특징이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계열적합형이 1단계는 똑같지만 2단계에서 면접의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모든 대학을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중이 줄어들고 논술의 비중이 커졌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의 비중이 조금씩 올라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기부의 어떤 평가 항목이 축소가 되고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면서 면접의 중요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대학들이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면접의 비중이 조금씩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덕여대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이 동덕 창의 리더 같은 경우에는 면접의 비중이 6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반면에 이렇게 면접의 비중이 커지는 속에서 연세대학교 추천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면접의 비중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있습니다. 뒤에 연세대학교 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세대학교는 기존에 2단계에서 면접의 비중이 40%였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는 면접의 비중이 30%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나머지 대학들은 면접의 비중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인교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년도에 학교장 추천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서류 100으로 뽑았다면 올해 24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인교대 또한 교직 적성 전형은 또 정반대입니다. 23학년도에는 교과 전형에서 뽑았다면 이제는 서류 100인 종합 전형에서 뽑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의 전형 방법의 변화 화면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아까 우리 통합형 수능 체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뭐 경희대라든가 고려대 가장 대표적이고요. 뭐 서강대, 성균관대도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교과 전형을 설명하시는 선생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실 걸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종합전형도 마찬가지로 고려대와 홍익대가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술전형도 카톨릭대, 서강대, 성신여대 등이 전체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완화이지만 반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강화한 대학도 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동덕여대의 약학 계열이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강화시켰고요. 서울교대 학교장 추천 전형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종합 전형에서 서울교대가 수능 최저를 강화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해당 영역을 맡으신 선생님들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강화된 측면과 약화된 대학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에 정시의 변화도 아무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전형에서 과탐투 응시 조건과 가산점이 조금 바뀐 대학들이 있습니다. 뭐 가장 특히 대표적인 대학은 서울대학교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서울대를 설명할 때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리겠지만 서울대가 드디어 과탐투 필수에서 이제는 과학탐구 서로 다른 분야, 즉 1+2, 2+2 조합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과탐투 대신에 과탐투 가산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큰 변화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서울대가 바뀌어서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23학년도에 이제 과탐투를 설명할 때, 과탐투를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을 주고 반면에 한양대는 거꾸로 과탐투의 가산점을 폐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 과탐투 같은 경우에는 응시생 숫자가 적었었는데 아마 이 서울대의 변화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탐투 응시생 숫자는 현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의 이 과탐투 필수 응시 영역 폐지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고려대 살짝 말씀드렸죠. 수능 전형에서 교과 영역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려대하고 서울대가 가장 대표적인데 고려대는 교과 우수 전형으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과 지역 균형에서 이 교과 내신 점수가 들어오는데 서로 그 들어오는 방법이 다릅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정량평가입니다. 즉 학교장 추천 전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라고 합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23학년도서부터 교과평가가 들어왔는데 여기는 정성평가로 들어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내신이 반영되는 대표적인 대학 서울대와 고려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수능 선택 과목 지정 현황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아까 서강대와 성균관대에서 이 수능 선택 과목의 지정 현황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전히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다소 다른 대학은 서강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경희대학교가 일부 학과가 자연계열의 확률과 통계 및 사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간호, 그리고 지리, 건축, 한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률과 통계, 사탐을 지정하고 있다. 이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나머지 대학들은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과 기하, 과탐을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필수 응시 영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전체적인 면에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대학별로 이 전년도 대비해서 그래도 저희 리더교사 선생님들께서 꼭 아셔야 될 대학들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체 모든 대학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들 중심으로 해서 대학별 포인트를 좀 하나하나씩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큰 틀에서 보게 되면은 수도권의 주요 대학 아마 좀 화면에 꽉 차 있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수도권의 주요 대학 전형별 모집 인원 변화입니다. 지금 약간 붉은색의 음영으로 나타나는 대학들이 모집의 변동폭이 큰 대학들입니다.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종합전형이 122명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0명가량의 인원이 늘어났고요.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이 서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종합전형이 한 237명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의 변화이겠죠. 그리고 올해 고려대학교의 변화가 좀 제법 큽니다.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전형의 인원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205명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종합전형이 211명가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덕성여대라든가 동국대 정도가 이렇게 좀 변화의 폭이 좀 큰 대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두 번째 대학에서 보면은 뭐 삼육대라든가 서경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논술 전형의 신설로 인해서 좀 변동폭이 크고요. 마찬가지로 성균관대학교도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는 모집 인원이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하대학교, 우리 수도권에 있는 대학 중에서 보게 되면 인하대학교의 종합전형의 인원이 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한 250명가량이 줄어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대학들은 큰 틀에서의 변동은 없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한양대학교 에리카 논술 전형이 마이너스 188명, 예, 한양대 에리카 논술 전형이 폐지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외 나머지 대학들은 전년도 대비 큰 틀에서 이 모집 인원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학별로 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서울대학교의 가장 큰 변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과 모집 단위의 과탐2 필수 응시가 삭제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올해 서울대의 어떤 큰 입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면은 의대를 지망했던 학생들 중에서 서울대 지원의 폭이 조금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의대 지원 학생들이 서울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과탐2를 필수로 응시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서울대 이공계열의 컷은 조심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경쟁률도 당연히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수시에서 보게 되면은 지역균형의 모집 인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565명에서 476명으로 90명이 감소했다라는 것이 좀 중요 포인트입니다. 물론 90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뭐 서울대 직윤에 갑자기 뭐 컷이 올라간다. 제가 봤을 때 서울대 직윤 인원수의 감소보다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의원들은 늘 있죠. 늘 정해진 아이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뭐 90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갑자기 뭐 서울대 직윤의 컷이 대폭 올라갈까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인원수의 감소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전공 연계 과목이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기회균형에서 즉 농어촌 전형이 올해서부터는
정시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 경기권의 많은 농어촌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정시에 대한, 즉 수능에 대한 준비도 같이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연세대학교는 그렇게 큰 폭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동안 별도로 뽑던 계약학과 및 글로벌 융합공학부 인공지능학과가 이제는 별도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종합 이런 식으로 모집 전형이 다양화되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천형의 면접 비중이 감소하였습니다. 40%에서 30%로 줄어들었고요. 추천 인원은 5%에서 1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 단위학교 인원수 300명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천 인원이 줄어들었겠죠. 15명까지 추천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10명. 근데 글쎄요. 15명을 다 추천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추천 인원의 감소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 오히려 연세대학교의 가장 올해 24학년도의 주요 변화 포인트는 뭐냐면은 전형간 중복 지원이 확대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연세대학교는 언더우드 전형을 제외하고서는 전형간 중복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천형과 활동 우수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추천형을 쓴 상태에서 최상위권 학생은 국제형을 쓸 수도 있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대 같은 경우에는 이 전형간의 중복 지원이 확대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어떻게 보면 최상위권 학생에게는 연대를 한 장 더 쓸 수 있는 카드가 생겼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3개 합 7로 내려왔습니다. 인문계열이죠. 그리고 학업 우수형도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1개 과목만 반영합니다. 그리고 3개 합 8입니다. 이것은 자연계열까지 같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학업우수 전형을 1단계 전형에서 6배수 뽑던 것을 5배수로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계열적 합격 면접이 40%에서 50%로 늘어났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학교 추천에 그동안 졸업생들도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실제 23학년도에 학교장 추천 전형의 졸업생 합격 비율이 올해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1%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제가 봤을 때 고려대학교에 올해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학교장 추천과 학업우수의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아무래도 내신 최상위권 학생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학교장 추천과 학업우수 전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이 부분이 올해 가장 큰 고려대 입시 포인트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대가 학업우수도 6배수에서 5배수로 줄여놓은 이런 모습이 같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좀 전에 큰 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려대학교는 학교장 추천, 즉 학교 추천 모집 인원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폭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최상위권 학생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이 학교 추천으로 쓸 것인지 학업 우수로 쓸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내신을 말씀드리면 1점 중반대 학생들의 좀 고민의 폭이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에서 수능 교과 우수 전형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교과는 정량평가가 될 것이다. 이제 정량평가를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올해 최상위권 대학 중에서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 고려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대의 변화는 분명히 연대, 서울대, 그 밑에 서강대, 성균관대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려대의 변화 포인트 꼭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이 3개 과목 각 3등급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국수 영탐 하나에 3개 합 7입니다. 큰 폭의 변화는 아니고요. 이 서강대의 지금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2022학년도에 적용되었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2022학년도에 코로나가 심화되면서 갑자기 학기 중간에 서울대와 서강대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했었습니다. 그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바로 2024학년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강대학교의 입결을 비교하실 때에는 전년도의 입결을 비교하시기보단 물론 22학년도의 대입 환경과 24학년도의 대입 환경은 다르겠지만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22학년도의 입결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지원 모집 단위 필수 응시 영역이 제한돼서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확통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똑같습니다. 성균관대학교도 전년도에 비해서 큰 틀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었는데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 모습이 서울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하고는 다소 다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국어, 수학, 영어, 탐, 즉 5개 영역입니다. 즉 탐구 영역이 탐구 한 과목씩을 한 개의 영역으로 반영을 합니다. 최상위권 대학에서 성균관 대학만 가능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국수 0, 탐, 세계함 6, 7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탐구 2과목과 인문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어와 수학에서 현재 자연계열 학생들한테 살짝 좀 열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가지고서 즉 영어와 사탐 2과목을 가지고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올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자연계열은 작년 서부터 이 부분이 적용이 되었었는데 올해 인문계열도 이렇게 같이 자연계열처럼 탐구 2과목을 2개의 영역으로 봐준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이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자연계열 확통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외에 과학 인재 전형이 신설이 되었고요. 성균관대의 전통적으로 모집 단위인 학과 모집과 계열 모집에 모집 인원이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23학년도의 모집 인원과 24학년도의 모집 인원이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에서 다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전년도의 입결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학과별 인원에 따라서 다소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큰 틀의 변화가 없는 가장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그래서 한양대 올해 전년도의 입시 기조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시에서 과탐 2과목 가산점이 폐지되었다라고 앞에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의료학과나 실내건축 디자인과 계열 통합 선발하고 논술에서 미선발한다. 전체적으로는 큰 틀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앙대학교하고 이제 경희대 이렇게 남아있는데 중앙대학교는 당연히 큰 틀의 변화, 학생부 종합전형의 명칭이 바뀌었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빈치형 인재가 CAU 융합인재로 바뀌었다. 그리고 탐구형 인재가 CAU 탐구형 인재로 바뀌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화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즉 국수 0탐, 탐구는 한 과목 3개 합 7이고요. 논술은 3개 합 6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은 영어 영역에 1, 2등급을 통합하여서 1등급으로 간주합니다. 즉 영어 영역, 절대평가의 영어 영역에 1등급과 2등급, 즉 2등급을 맞은 학생도 1등급으로 간주해 준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럼 영어 3등급을 2등급으로 간주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어 1, 2등급만 통합한다라는 거. 이 부분도 올해 좀 중앙대에 좀 변화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중에서 좀 다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재미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어 영역에 1, 2등급이 통합해서 1등급으로 간주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큰 틀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 그동안 내신 성적이 반영되었지만 논술 100%로 선발한다라는 거에 중요한 특징이고요. 실기 우수자 전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 유수가 변경이 되었다. 즉 기존의 4개 영역에서 이제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의 세 영역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 경희대의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외대는 좀 다소 교과 반영 영역이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대학과 다르게 등급 환산 점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석차 등급 또는
원점수, 환산점수 중에 상위값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한국 외대만이 갖고 있는 어떤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그대로 올해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경희대와 마찬가지로 평가 요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이 논술 80에 교과 20으로 변경되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큰 틀의 변동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균형의 추천 인원이 8명에서 10명 정도로 조금 소폭 늘어난 것 외에는 전년도와 큰 틀의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학년도 서울의 시간 관계상 서울의 좀 최상위권들 대학들의 변화 포인트를 잡아봤는데,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다행히 올해 2024학년도는 전년도 대비 큰 틀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현장에서도 처음으로 몇 년 만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동일한 입시 체계를 가지고 대응하는 해입니다.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3학년이 다르고 1, 2학년이 다른 움직임을 보였는데, 올해서부터는 25학년도 신입생이 들어오기까지는 1, 2, 3학년이 동일한 입시 체계 안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체 24학년도의 전체 주요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틀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리더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제 강의 뒤에 이어지는 각 파트별 강의를 들으신다면 충분히 2024학년도에 변화된 모습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고, 또한 우리 능력이 있으신 우리 리더교사 선생님들께서는 단위학교 컨설팅 나가셨을 때 충분히 우리 학생들에게 지도를 해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끝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